대형 유통기업이 몰락할 때는 한순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홈플러스의 지금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한때 홈플러스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몰려가 장을 보고 식당가에서 밥을 먹고 아이들은 키즈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생활의 일부였고 생활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속도와 가격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쿠팡 같은 플랫폼이 등장한 뒤 대형마트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대응이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는 동안 홈플러스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물류, 배송, 플랫폼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경영의 무게중심은 유통이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매장은 자산이 됐고 매출보다 땅값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기업은 팔아서 버티는 구조로 바뀝니다. 팔아서 버티는 기업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미래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매장은 낡아가고 고객은 줄어들고 협력업체는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건 노동자도 노조도 아닙니다. 입점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입니다. 권리금은 증발하고 대금 회수는 불투명해집니다. 매대는 비어가고 재고로 버티는 매장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합니다. 주변에 마트 하나 없는 지역에서는 홈플러스가 마지막 생필품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적자라는 걸 알면서도 폐점을 미루는 매장이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 지역 입장에서는 생존입니다. 이제 상황은 한 단계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조가 거리로 나섰고 정부를 향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너지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기업을 정부가 혹은 공공 성격의 기관이 떠안아야 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입니다. 기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는 경영 실패가 사회적 문제로 전가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홈플러스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 여론 쪽으로 굴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농협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 요구가 정당한 구제인지, 위험한 선례인지 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커지면서 갑자기 특정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농협입니다. 민간 기업의 위기 국면에서 공공 성격을 띤 조직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이 정상 작동을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농협은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조합원 기반의 금융유통 조직이고 사실상 준공공 기관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공적 부담 논쟁으로 이동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홈플러스가 그대로 무너지면 충격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 입점 자영업자, 납품업체, 지역 주민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등장합니다.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니 국가가 나서 달라는 주장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공적 구제 요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시장이 변할 때 누가 결정을 내렸고 누가 대응을 미뤘으며 누가 리스크를 키웠는지에 대한 정리는 거의 없습니다. 농협 인수설이 위험한 이유는 이 책임을 통째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조직이 인수하는 순간 실패의 비용은 조합원과 국민 전체로 분산됩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사회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너무 크다. 무너지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퇴출이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협 본연의 역할입니다.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도심 대형마트 부실을 떠안는 것이 정말 타당한 선택이냐는 질문입니다. 유통업의 실패를 농업 금융과 유통이 메우는 구조는 내부에서도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비용은 더 오래 남습니다. 단기 안정과 장기 왜곡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의 문제입니다. 농협 인수설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노조는 거리로 나오고 정치는 눈치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인수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개입하며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이 선을 흐리면 홈플러스는 끝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노조의 행동이 왜 공감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는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는지 그 경계가 드러납니다. 위기가 오면 노조가 거리로 나서는 건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 자체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절박함이 공감을 얻느냐, 반감을 키우느냐의 차이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그 책임은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표현 방식은 강하고 행동은 눈에 띕니다. 108배와 같은 상징적 행동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의 방향 때문입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왜 정부와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노조가 거리에서 외칠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경영진은 어디에 있었는지, 위기가 쌓일 동안 내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연대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강경 노조 이미지가 작용합니다. 협상보다 압박, 타협보다 투쟁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중립층은 빠르게 이탈합니다. 일반 시민의 시선은 단순합니다. 나 역시 물가와 금리에 눌려 있는데 특정 집단의 고용을 위해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게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감정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노조의 주장과 시민의 삶이 같은 선상에 놓이지 못하면 공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리됩니다. 왜 당신들의 선택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느냐는 반감으로 바뀝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미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피해를 먼저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잃고 대금을 못 받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밀려난 이들이 정부 앞에서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겹쳐지면서 노조의 도덕적 우위는 약해집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침묵해야 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여론은 흔들립니다. 노조가 진짜로 설득력을 얻으려면 요구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와 구조에 대한 질문이 앞에 와야 합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정당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리의 투쟁은 문제를 알리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갈등만 남깁니다. 지금 홈플러스 노조의 모습은 위기의 본질을 드러내기보다 책임의 방향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정말 나서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장의 실패를 시장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 수많은 기업 위기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기업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은 늘 명분으로 포장됩니다. 고용 안정, 지역 경제, 사회적 충격 완화 같은 말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흔들립니다. 바로 시장의 책임 원칙입니다. 기업은 성공하면 이익을 가져가고 실패하면 책임을 집니다. 이 단순한 규칙이 유지될 때 시장은 작동합니다. 정부가 실패의 비용을 떠안기 시작하면 이 규칙은 즉시 무너집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정부 개입 요구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하고 외부 구제에 의존하게 되면 다음 선택은 항상 미뤄집니다. 위험한 결정일수록 나중으로 넘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책임은 흐려집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왜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정리는 사라집니다. 대신 사회적 문제라는 말로 모든 것이 덮입니다. 정부가 나서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한 기업을 구제하면 다른 기업도 같은 논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무너지면 사회적 문제다라는 주장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로 바뀝니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 누가 더 강하게 압박하느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은 이 순간부터 왜곡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원의 출처입니다. 정부의 돈은 결국 국민의 돈입니다. 누군가의 경영 실패를 모두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정당화되는 순간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특히 유통업처럼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 수단이 많은 산업에서는 공적 개입의 명분이 약합니다. 온라인, 지역 상권, 다른 유통 채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산업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나서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는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홈플러스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앞으로의 모든 구조조정은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출구는 무엇인가입니다. 구제도 방치도 아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위기가 터질 때마다 논의는 늘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살리느냐 버리느냐. 하지만 현실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사태 역시 그렇습니다. 기업을 무조건 살리는 선택은 책임을 흐리고 완전히 버리는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키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연명도 방치도 아닌 정리와 분리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라는 법인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생활 인프라는 같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는 순간 해법은 사라집니다.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포는 정리되고 비효율은 도려내지고 자산은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시장 원칙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가 지나치게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노동자와 협력업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은 기업을 살리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 지원, 전직 교육, 지역 일자리 연계 같은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여기입니다. 기업의 손실을 떠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막는 역할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책은 늘 왜곡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부분 매각과 분할입니다. 모든 점포가 같은 운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지역, 생활 인프라로 필요한 곳은 다른 주체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구제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 같은 조직이 등장한다면 그 역할 역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인수자가 아니라 특정 기능의 운영 주체로서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역 공급망 유지 같은 본래 목적에 맞는 범위여야 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모호한 기대입니다. 누군가 알아서 떠안아줄 거라는 믿음은 결정을 계속 늦춥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고 비용은 커집니다. 홈플러스 문제는 이미 살릴 수 있느냐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옮겨왔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대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 사건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구조를 짚어봐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기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위기는 더 자주, 더 크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례는 규모가 크면 구제 대상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퇴출이 막힌다면 기업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잘 되면 이익은 내부에 남고 실패하면 외부가 부담해줄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구조는 경영 판단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결국 비슷한 실패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선례는 노조의 압박 방식입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과 정치적 압박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더 많은 양보를 얻는 구조가 굳어지면 대화는 사라지고 대립만 남습니다. 이 흐름은 다른 산업에도 그대로 전파됩니다. 유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건설, 항공, 철강처럼 고용 규모가 큰 산업에서는 언제든 같은 논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은 커집니다. 한번 개입하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거절하는 순간 왜 여기는 안 도와주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과 정치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기업의 생존 여부가 경쟁력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됩니다. 이 구조에서 투자는 위축되고 위험 감수는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보이지 않는 다수입니다. 세금으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장기적인 손실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남길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어디까지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결정은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앞으로의 산업 구조 조정 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선을 잘못 그으면 다음 위기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모든 논쟁을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감정도 구호도 아닌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업 위기가 터질 때마다 논의는 쉽게 감정으로 기웁니다. 실직자 수, 거리의 절박한 장면, 눈에 보이는 고통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사회적 결정은 감정으로 내려질수록 후유증이 커집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연민입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는 말, 지역이 붕괴되면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기준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어떤 기업은 구제받고 어떤 기업은 버려집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결정은 정치가 되고 정치는 갈등이 됩니다. 기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늘 외부로 이전된다면 위험을 관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순간부터 실패는 학습이 아니라 전가의 대상이 됩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기준도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업 자체를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앞서지 않으면 논의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감정은 공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만이 지속 가능한 결정을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명확한 원칙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준 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유통기업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앞으로의 위기 대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경영 판단이 어긋나면 누구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 이후의 태도입니다. 경영 실패가 곧바로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되는 순간 시장은 기능을 멈춥니다.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노조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는 여론을 살핍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다음 위기는 더 빨리 옵니다. 농협 인수설이 상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 성격의 조직이 민간 유통기업의 실패를 떠안는 장면은 단기 안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의 경계를 흐립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사라진 사회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노조의 요구 역시 같은 틀에서 봐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절박함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정부와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구조로 굳어질수록 공감은 약해집니다. 연대는 책임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사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것입니다. 고용 안전망, 전직 지원, 지역 충격 완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를 떠안는 선택은 가장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우리 사회의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위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분노도 무조건적인 연민도 아닙니다. 책임의 선을 분명히 긋는 용기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몫을 지고 사회는 사회의 역할을 하는 구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요구는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선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한 기업의 불행으로 소비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원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